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처음 뵙습니다. 네, 오늘 뭐 그동안 사실은 뭐 이슈라고 하는 게 금융시장의 이슈라는 게 계속 뭐 트럼프가 이슈 메이커였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모든 이슈를 다 트럼프가 생산을 해와서 네. 트럼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이에 잠깐 이제 우리 뭐 옐런도 조금 이슈를 만들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여전히 이제 트럼프하고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짚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다른 이슈들도 좀 짚어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옐런 연준 의장 지금 금리 인상 조심해라 뭐 이런 경고성 멘트를 확 날렸잖아요. 네. 지금 그 3월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그 3월 금리에 대해서는 동결 비중이 높았는데 네. 조금 이제 옐런 의장의 발언이 좀 나오면서 네. 좀 매파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높았고 네. 그리고 또 워낙에 또 CPI나 리테일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바람에 네. 옐런 의장의 발언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음. 너무 동결로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네.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 CPI가 얼마나 나왔길래요? 우선 MOM 기준으로 0.6 나왔고요. 네. YOY로 2.5%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네. 네. 지난달이 2.1? 네, 2.1. 네, 2.1. 2.1 네, 맞죠? 2.1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상승도 컸고요. 네. 특히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라든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핵심적인 품목들의 물가 상승률도 또 2% 선을 훌쩍 넘어서니까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일단 인플레이션 기대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옐런 의장이 그 이전 1월 달 있었던 FOMC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겁을 안 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확실히 좀 강한 어조를 보여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일단 3월 달 FOMC에서 열리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확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44%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44%면 거의 이제 3분의 1 넘는 사람들이 네. 3월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반반. 시장 분위기가 확 돌아섰죠. 근데 그 연준이 목표로 한다는 2%가 그 CPI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소비자들의 지출 꾸러미 바스켓을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비자 물가처럼 이렇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있다면 또 다른 하나는 미국 센서스 뷰로에서 이제 하는 GDP 계정에서 나오는 디플레이터들이 있죠. 네. 그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차이는 좀 있어서 실제로 옐런 의장이 얼마 전에 있었던 발언에서도 자기들 1.75% 아직 그건 낮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연말 내년에는 2%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물가 상승률에서도 좀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옐런 의장은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코아나 아니면 CPI나 이런 거 이외에 다른 지표들도 좀 더 보고 있는데 그 지표들은 상승률이 그렇게 높게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고 그거는 내년 올 말이나 내년쯤 되면 걱정을 해야 될 거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 최근 들어 이렇게 물가 지표들 사이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물가 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 네. 가장 중요하게 요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게 집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주택 시장이 좋거든요. 물론 이제 이민자들 추방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일단 집값이 올라가면서 이자율도 올라가니까 네. 자연스럽게 임대료를 올리려는 요구가 되게 커지면서 실제로 이제 살펴보니까 집세 상승률이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가까이. 그렇게 되니까 물가 상승률을 유발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헬스케어. 약값이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그러는데 오바마 케어 제도 도입 이후에 이렇게 높은 약가의 상승 속도가 제동이 안 걸리면서 헬스케어 쪽에서 인플레이션들 압박이 계속 높아지는 게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어떤 상승 요인인데 대신 방금 이야기하셨던 이제 PCE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 두 품목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적고 대신 거기는 소비자들이 뭐 지출을 하는 거니까 네. 물건, 공산품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아, 네. 공산품은 그 무호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네. 매년 1년 반이나 2년 반마다 제품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생산성에 혁신이 있는 제품들 비중이 높으면 물가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2.5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지금 유가가 뭐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유가가 지금 한 53달러 선에서 더 이상 상방을 못 뚫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상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뭐 물론 상방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가게 되면 그 순간에 또 셰일가스 퍼나오고 뭐 이럴 거라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게 작년 언제부터 이 50달러대로 올라왔죠, 유가가? 9월 오펙 감산 합의 전후에서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올라온 올라온 거죠. 것 같습니다. 그럼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유가 상승률에 의한 물가 상승률 부분은 거의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어진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기저 효과가 이제 없어진다. 예. 상반기 특히 2월 정도까지 집중되고 예. 점점 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작년 상반기가 굉장히 낮았었죠, 유가가. 예, 2월 달이 네. 뭐 마이너스 금리도 도입하면서 네. 유가가 폭락을 해서 그렇죠. 20불 초반까지 갔어요. 그렇게 갔었죠. 예, 그때가 좀 유독 저점을 심하게 내려갔었고 그 네. 이후 3월부터는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40달러대로 다시 네, 올라오고. 기저 효과가 이제 3, 4월 되면은 좀 음. 크게 약화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네. 깜짝 퀴즈. 3월 인상 있다 없다? 저는 없다. 없다. 예, 저도 저도 없다. 다 없다예요? 근데 약간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아 이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우리 단칼. 우리 옐렌 의장이 그 언제입니까? 그 처음으로 금리 올릴 때, 그 전월 그 처음 올렸을 때요? 전번 FMC에서 재작년 12월. 넥스트 미팅이라고 딱 얘기했거든요. 네. 성명서에서. 네. 그건 아예 대놓고 다음 달 12월 달에는 해넘기기 전에 넥스트 미팅에서 올린다고 얘기를 해붙고 네. 이번에는 이제 업커밍 미팅이라 했잖아요. 이제 곧 다가오는 그러니 3월도 포함됐으니까 맞습니다. 예,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그거 같습니다. 제가 본 중에는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완곡하긴 하지만 인명권자이기도 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그 반감 내지는 좀 개기는 모습이었어요. 예. 아니 뭐 지금 의회도 지금 탄핵이냐 마냐 얘기 나오는데 네. 지금 옐런마저도 네. 개기는 모습이다. 그 특히 그 은행 그 네. 위원회에서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물론 이제 공화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좀 약간 격분하신 것도 있었지만 경제 정책 특히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관측하고 자기가 정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봐서 그건 여러 번 했죠. 그 예, 얘기. 그러니까 결국 도대체 정체가 뭐냐라고 반박하는 듯한 분위기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할 수는 있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막 행정명령 이런 식으로 던진 거 할 수는 있겠느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규제 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다니엘 타룰로 지금 안 그래도 7명 중에 5명, 2명 공석인데다가 네. 2022년까지 같으면 아직도 꽤 남았는데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물론 나가면 더 좋은데 연봉 더 센 데로 가겠지만 월가로 그걸 이제 금융규제 쪽으로 담당하던 타룰로 이사가 이제 4월 초에 사임하겠다고 이렇게 의사 표시하는 거 보면은 연준이 지금 말은 안 해도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뭐 어제 상원에서는 그 얘기도 하원에서는 그 얘기도 하던데요. 뭐 연준이 지배구조 변경 별로 뭐 원치 않는다. 우리 손대지 마라. 우리 잘해왔다.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예. 트럼프하고 싸움 붙어도 별로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얘기 말고 우리 신원연구원 네. 왜 금리 인상 없다고 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저는 그 전일 어제 그러니까 옐런 의장 지금 이틀 동안 의회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1년 전을 생각해 봤어요. 1년 전에 제가 좀 전에도 뭐 마이너스 금리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ECB랑 BOJ가 도입을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딱 1년 전 저 자리에서 옐런 의장이 우리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마이너스 도입할 수 있다.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도입한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네.
그랬던 발언이 이번에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1년 만에 그렇게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확장세에 접어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은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완만한 개선세라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바꾸기에는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12월에 금리 인상하면서 연 3회 금리 인상 점도편에 나타냈지만 그거는 단순한 예측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1년 정도 걸려서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텀은 줄일 수 있으나 3월은 다소 이르다라는 시점. 근데 옐런이 우리도 마이너스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는 그 미국의 경기 상황이 아니라 대외적인 불확실성에서 얘기한 거 아니었었어요 그때? 물론 맞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워낙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얘기했던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얘기했지만 네. 우선은 그 당시만 해도 지금에 대한 그런 입장 전환이 크게 예상되기는 쉽지 않았죠. 네. 그때는 그래서 금리 인상 한 번 한 것에 대한 실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두 번째 금리 인상까지 무난하게 갔지만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은 그렇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관망 의지가 더 높은 것이 현실적으로 금리 인상과 겹쳐진다면 불안정성을 더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 맛이네요. 저 지금 신을연구원 얘기 들으니까 얼마 전에 저 여의도에서 서동필 센터장을 만났다가 네. 그 주간 전망대를 왜 나오나 하면은 뭐 이렇게 떠들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주워 들으려고 나온다 하더니만 지금 딱 저한테는 굉장한 인사이트예요. 그리고 네. 불과 1년 전에 마이너스 금리 얘기하던 옐렌이 네. 네, 그러네요 진짜. 그 일단 의회 연설에 대해서 더 추가하실 게 있으면 얘기를 한번 더 해보시죠. 질의응답 뭐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 질의응답.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관심 가질 만한 게 그거였죠. 연준 대차 대조표 지금 한 4조 달러 규모의 이걸 네. 갖다가 결국은 줄여 나가야 될 건데 네. 당장은 아니다. 어느 정도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 갈 거고 몇 가지 원칙 얘기했죠. 미국채 위주로 대차 대조표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이제 모기 채권부터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서서히 줄여 나가겠다 하는데 네. 야 그랬더니만 당장 우리 또 증시에서 증시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그렇다면은 모기지 금리가 더 오른다. 금리 더 오르기 전에 그러면은 집을 사자. 미국 주식 시장은 좋아지네. 따라서 주가도 더 올라가네. 뭐 이런 식의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쨌거나 그거보다 이제 더 풀려가지는 않겠다는 거하고 앞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금리 정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는 거기서 제가 읽은 거는 연준도 이제는 더 이상의 양적 완화는 자기들도 지긋지긋하다. 그거는 확인하게 의사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깜짝 퀴즈요. 자 올해 첫 인상 언제? 그리고 몇 번? 저는 6월에 올해 3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 그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쪽이 플러스 알파 쪽? 예, 플러스 알파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세번 6월에 강하다. 하고 6월에 하고 하반기는 경기 지표 봐가면서 하겠지만 50bp도 한번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있는 네. 그런 포텐셜은 좀 있는 그러니까 물가 지표를 저희들은 열심히 보다 보니까 네. 이대로 집값이 오르면 하반기에 기대하는 것처럼 유가 하락에 따른 그러니까 그 유가 베이스가 달라진 데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의 어떤 충격은 사라지지만 대신 근원 인플레가 계속 올라올 여지가 있어서 그렇죠. 저희는 일단 3번이 상수 같고 플러스 알파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는 네 번으로 가는 것보다는 50bp가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1박 2일 하는 FOMC에서 금리를 한번 올리되 그때 50bp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물론 이거는 내년 2월 옐런 의장 임기 막 빠지 전에 네. 어떻게 보면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선물의 성격도 되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선물요? 그러니까 차기 의장이 부담을 줄여준다. 부담을 부담을 줄여주고 줄여주는 특히 그 버냉키 의장이 2006년, 2007년에 상당히 많은 좀 그 트러블을 일으켰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린스펀 의장이 계속 1년에 8번씩 차곡차곡 금리를 25bp씩 딱딱 올리면서 계속 가던 그 추세를 중단을 하거나 방향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버냉키 의장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 실제로 2007년까지도 하다가 금융시장 나빠지면서부터 2007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고 그때 버냉키 의장이 특히
인터뷰에서 말 실수하고 막 이러면서 몇번 했죠. 예, 설화라고 해야 될까? 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상당히 키웠던 것도 지나고 생각해 보면 아니 그래도 금융시장이- 6.5나 5.5에서 6% 5%로는 50bp는 몰라도 0.5에서 50bp는 바로 1%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올해 75bp라는 것은 현재 이제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두 번 올려놔서 0.5에서 0.75 정도가 네, 돼 있으니까 네. 올해 말이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세 번을 더 75bp를 올리면 네. 1.5% 정도까지 네.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1.5나 1.75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저희들이 좀 걱정을 해왔던 거는 연준 의사들의 공통적인 컨센서스가 특히 이번에도 옐런 의장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시장 금리를 인상하는 걸 갖다가 너무 늦추게 되면 나중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게 급하게 되는 리스크가 올려야 있다. 리스크 크죠. 예, 그렇다라면 그 옐런 의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후임자 오기 전에 금리를 올려놔서 오히려 부담 다음에 줄여주는 오게 게 되는 필요하죠. 후임자 입장에서 한 번 정도는 쉬어도 되고 고민을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냐라고 짐작해 본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네. 신원연구원은 네, 저는 우선 6월, 12월 두 번으로 보고 있는데 두 번. 방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 지표에 의존한다면은 더 가파른 상승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우리의 금융시장의 이슈가 트럼프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인 특히나 트럼프와 같은 아웃사이더 정치인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이런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 민주주의 사회, 뭐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분노가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3월달 네덜란드, 맞아요. 4월, 5월 프랑스, 9월 독일 정치 일정 계속 있고요. 또 그렉시트에 관련된 부분 7월달 대규모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치 일정뿐만 아니라 뭐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노이즈가 나올 테고 미국 경제만을 봤을 때는 가파르게 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우리만의 길을 간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속도는 완만하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을 끊기 미안해서 거기에 대한 내 의견은 우리 이 소장님 얘기하시고 말할게요. 얘기해 보세요. 잘해야겠네요. 또 반박당한. 아니요. 뭐 좀 반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신원연구원 하신 얘기가 소위 말하는 그건데 연준의 금리 인상 원칙이 처음에는 데이터 디펜던트 지표 좋아지면 그다음에 이제 달러가 워낙 2014년 이후에 강해지니까 달러 너무 강해서 또 금리 못 올리는 달러 디펜던트. 달러 디펜던트하고 정치적 변수하고 엮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프랑스에서 르펜이 된다든지 아니면 독일 가서 메르켈이 계속해서 뭐 힘들어한다든지 중간에 또 그리스가 한번 뻘짓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유로가 아무래도 무너진다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금리 올리기가 그 달러 디펜던트 그걸로 봐서는 그거 하고 저는 그 제임스 블라드 그 형이 정말 대단한 게 내년 후내년까지 금리 올리지 말자고 점 찍은 양반 아니야.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물론 투표권은 없지만 이번에도 변심하셨습니다. 근데 아니 최근에 또 마이크 잡았는데 여전히 금리 안 올려도 된대. 전도표에서는 변심하셨는데 전도표에서는 변심했어요. 투표권은 없으시니까. 다만 저도 소장님 말씀에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좀 전에 정치 일정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와 또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4월 환율 조작국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미국 금리 인상 같은 환율 조작국 결국에 자국의 통화를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엮이게 되면은 정치 이슈뿐만 아니라 경제 무역에 대한 부분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못 움직이는 게 네. 거기다가 내년 예산안 네. 그다음에 국가부채 데슬링 문제까지 의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폼으로 봤을 때 의회가 그다지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수그리고 들어갈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애매한 거죠. 네. 옐렌 말만 믿기에도. 글쎄, 아니 이제 제 의견을 얘기하면 난 제일 사실은 주목해서 보는 거는 집값이에요, 미국. 지가. 네. 그럼 금융시장에 가격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는 그건 뭐 금리 조절을 해서 오르내리라는 거에서 연준이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 근데 부동산 쪽에 버블이 끼게 되면 네. 그러면 금리 인상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뭐 물가 그렇게 올라가고 하면
좀 집값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미 집값이 서프라임스테 이전 수준의 한 거의 평균으로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고점에 한 5% 차이로 붙어 있습니다. 거의 다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데는 더 위로 갔고, 그렇죠. 어떤 데는 좀 아래고 이렇다는 얘기인데 지금 위로 간 데는 버블 간 상태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자산 쪽에 이 너무나 저금리를 장기 지속할 때에 뭐 경기 성장률 올라가고 그러면 아직도 사실은 성장률은 그렇게 높은 상태 아니고 그렇죠. 미지근한 죽 정도 상태니 미지근한 스프 정도 상태니까 그건 오케이. 물가도 현재 이 정도면 오케이. 금리 인상 안 해도 괜찮은데 자산 가격 부동산 쪽에 버블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감당 못 하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 안 났을 수가 없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신월연구원이 얘기했던 대외적인 불확실성과 미국 내 불확실성 간의 선택을 연준이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선택이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텐데 미국이 과거 요즘은 뭐 착한 척 하는데 요즘은 옐런이나 어디가 옛날에 착한 척도 안 했잖아요. 근데 저기도 전화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착한 척을 좀 하고 최근에 착한 척을 좀 했죠. 그래서 옐런이나 여기가 뭐 다른 나라 뭐 경기 여건도 좀 보고 이러면서 금리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여전히 미국도 안 좋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 네. 저도 동의하는 게 그 미국의 임금 상승률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정말 재밌는 게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연평균 1.2%로 5년이 똑같았어요. 뭐가? 임금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이. 예, 하나도 안 오른 거죠. 예. 물가 상승률보다 못했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이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올라가기 3%까지 왔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3%까지 올라갔는데 문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임금이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경기가 되게 좋던가. 근데 경기는 별로 안 좋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노동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했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여학생들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대졸자 중에 여학생들이 절반을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들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낮잖아요. 어디나 육아 부담은 여성들의 몫이 많으니까. 10%에서 20% 사이 정도 차이 나죠.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이 경제에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다가 트럼프 정부가 H1B 비자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일을 하고 있던 외국인까지 추방한다고 하면 맞고, 이게 자꾸 임금 상승에 압박을 주게 되는데 문제가 임금이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오르면 3년째 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자신감들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신감. 즉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나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생각되면 10년 전 집값 폭락의 트라우마를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금방 까먹어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6달 지나면 까먹고 미국도 금방 까먹어요. 그건. 참 우리도 2012, 13년에 하우스푸어 이야기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작년에 집값 급등하는 거 보면 정말 본부장님 말씀대로 3년 만에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사실 난 지금 제일 걱정이 미국의 자산인 버블인데 자산 버블 중에 주식시장 버블은 사람 몇 명 자살하면 끝이잖아요. 주식시장 버블 깨지는 건 미국 정기적으로 자살하잖아요, 미국에선. 근데 그거 몇 명 자살하면 끝인데 주택 버블은 이건 문제 심각하거든. 그래서 그거는 잡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쪽에 선택을 할 거냐? 난 그건 뭐 뭐 미국 중심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타이트닝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건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의견도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다음에 이제 옐런하고 트럼프하고는 지금 계속 맞부딪히고 있는 거죠. 서로 좋을 수가 없죠. 네, 은행 쪽 그동안에. 이런 네. 쪽도 지금 뭐 충분히 좋은데 왜 자꾸 그러냐 뭐 이런 입장이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옐런이 이번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또 저는 핵심이 네. 뭐 감세도 좋고 뭐도 좋지만 그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 최근에 부진하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일 수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뭐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듯한 아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 음. 확실히 이제 옐런 의장 입장에서는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하나는 이제 정말 싫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향상돼야 이게 연준이 정상 궤도로 금리를 꾸준히 올려나갈 수 있는 마음이 편한 경제가 분명히 되는데 그러니까 컨벤셔널한 시스템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그렇죠. 근데 생산성이 지금처럼 뭐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서는 네. 조금만 임금 오르면 물가 상승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단위 노동 비용이 상승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옐런이 딱 꼬집는 걸 보면 이제 이런 통화 정책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인프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고, 그러나 어제 시장, 그제 시장 쭉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이야기할 때마다 시장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보면 시장의 관심사와 연준 의장의 관심사가 참 최근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그게 참 재밌었어요. 감세에 나와서 반응하고 대규모란 말 한마디 더 붙여서 반응하고. 근데 이번에 또 무슨 말 붙일까? 트럼프가. 뭐 하여튼. 그리고 어쨌거나 뭐 5일 연속이라지만 3대 지수가 이제 오늘도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가면 또 신기록인가 보던데, 그 중에는 뭐 대규모 감세도 있었고 중간에 또 그것도 있었잖아요. 게리 콘이 바로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행정명령 사인 받았던 도드 프랭크법 검토하고 좀 폐지하라 했던 거. 네. 그리고 제가 보면은 제 느낌은 그래요. 버냉키보다는 훨씬 옐런 의장이 그래도 학자적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바로는. 버냉키는 학자적인 양심이 없었어요. 버냉키는 대놓고 거짓말 많이 했고요. 그런데 우리 옐런 의장은 잘하던데, 그래도 그래도. 옐런 의장은 그래도 보면 말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는 보면 본인이 괴로워는 합니다. 괴로워는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래도 그런 어떤 생산성 같은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만, 게리 콘이 누굽니까? 뭐 월가 골드만삭스에서 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규제 완화하는 얘기는 옐런이 했는 말이, 은행 너가 안 그래도 지금 잘 버는데 뭔 놈이 규제 완화냐인데, 그렇죠. 얘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진짜 한번 부품한 시장, 금융위기 이전처럼 쭉 당겼다가 쭉 밀고 하는 그걸 한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프랍을 그- 살려가지고. 그 부분에 난 그 옐런 의장 얘기 듣고 네. 생각이 딱 난 게, 이 소장님 지난번에 작년인가 나와서 한 이 골드만삭스 애들이 다 지금 내각으로 다 들어와서 네. 한 번 다 훑어먹고 갈 거다. 네? 예.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정말 얘들 지금 그 아이비나 이런 데서 훑어먹겠구나 잘못하면.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옐런이 그거를 견제를 할 수 있을런지, 예. 그거는 뭐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서 대응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금융시장이든 정부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걱정이 많이 돼요. 이번에 어디서 기사 나왔던가? 그 몇 개 나라 모라토리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보고서 나왔잖아요. 아, 예. 그 터키, 뭐 예, 다음에 예. 저 중남미 뭐 이런 쪽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바예요.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세 번을 넘어서든지, 아니면 우리 홍 박사님 얘기한 대로 50bp가 갑자기 튀어나오든지 이러면 그럼 여러 군데 흔들릴 거예요.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그동안 너무 오랜 세월을 갖다가 언제 하지, 얼마나 하지 이렇게 했다가 그냥 별로 한 거 없이 세월 보내다가 좀 약간 방심한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진짜 그게 날아왔을 때 이게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 그 부분은. 그 부분도 저는 사실은 50bp 짜릿한데. 뭐 짜릿해 50bp면 지금 우리 한동안 까먹고 살았잖아요. 연준이 1%를 올리고 내리고 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네. 볼컷 때는 한 예. 번에 125bp 올린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올린 적도 있고 또 내린 적도 있고, 무서운 할아버지. 두 달 연달아서 1%씩 내린 적도 있어요. 저는 50bp 얘기 들으니까 네. 한 4개월 동안 최순실 얘기만 듣다가 오랜만에 김정남 사건 나오니까 일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50bp는 지금 짜릿한 거야 지금. 왜냐하면 우리 전부 다 12.5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던 판에. 맞아요. 예. 네, 어쨌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에부터 얘기했지만 에너지 독립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또 에너지 독립 얘기를 또 했어요. 그 속셈이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국무장관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역시 앱슨 모바일에서 온 분이니까. 네. 이제 결국 그 미국이 노리는 거는 두 가지 정도를 노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외국인들 그렇게 추방하거나 또 H1B 비자 12만 명씩 들어오던 걸 못 네. 들어오게 만들게 되면 노동시장이 되게 타이트해지거든요. 네. 임금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는 석유 증산이나 이런 걸 통한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커버해보자라는, 그렇게 플랜을 세워보면 이게 말이 되는 측면이 꽤 있지 않냐라는 거죠. 상당한 음모론적인 해석. 아니, 그러니까 정책 조합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을 어쨌든 합니다. 아니, 해석이 음모론적이란 얘기죠 지금. 그래서 셰일 오일의 생산성이 날이 갈수록 그렇게 비약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특히 예전에 비해서 시추 공수가 4분의 1로 줄었는데 생산량은 100만 배럴밖에 안 줄었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전체 시추공의 숫자가 75%가 줄었지만
석유 생산량은 달 10% 줄었습니다. 그만큼 잘 기존 뽑아내고 있다. 잘 뽑아내고 있다라는 거고 기술 혁신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거기에 이번에 킹스턴에 있는 파이프라인 건설 이런 것들로 해서 인프라까지 갖춰주게 된다라면 날개를 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쪽에서 본다면 결국 그 이전 오바마 정부에 있었던 그린 에너지라든가 친환경 대체 그런 에너지들에 대한 투자들이 사실은 이제 좀 퇴조하고 반면 전통적인 석유 생산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으로 가게 되는 그런 큰 방향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이게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많은 문제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정책의 방향성대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당장은 꽤 강한 정책 조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그 저기 뭐 트럼프 속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세요? 글쎄 저 이제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이제 에너지 그것만 하더라도 그래 좀 저는 최근에 읽었던 기사 중에 제일 참 재밌었던 게 미국의 그 허핑턴 포스트에서 나왔던 거 새벽 3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야 미국에 좋은 게 달러가 강세가 좋으냐 약세가 좋으냐고 물었는데 누구한테 물었나 하면 이번에 낙마한 그 국가안보 보좌관 마이크 플린한테 한 거예요. 네. 삼성 장군 출신한테. 나 그거 모르는데 그 월가시 데리고 온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된 거죠. 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참 그거 한 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은 뭐 독일, 중국, 일본, 독일 막 이렇게 나바라하고 협공을 하면서 그렇게 환율 조작 운운하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게 달러 강약에 대해서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지 본인이 개념이 섰는가 싶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에너지 그러면 빵빵 뽑는다 치시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입이 줍니다. 수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수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무역 적자도 줄어들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달러 강세 요인인데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죠. 아니 뭐 자기가 하겠다는 정책은 죄다 달러 강세예요. 이래저래 임금도 올라, 인플레와 재정 확대해 다 달러 강세인데 말로 달러 강렬하고 달러 강세 가능하면은 너가 조작한다고 하다니 이걸 어느 장단에 맞춰줍니까? 네. 이게 트럼프 때문에 이슈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국경 조정세 뭐 제소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그거 도입하면 달러가 급등할 거다 이렇게 뭐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국경 조정세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사실 뭐 이 위의 질문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 저는 네. 트럼프가 계속 뭐 한 달 동안 변종만 올리고 있고 네. 그냥 뭐 특별히 경제, 금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디테일한 정책이 나온 게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지금 국경세에서 WTO 제소하면은 3천억 달러 중반 규모로 이런 어떤 피해액이 나올 것이다라는 뭐 논문이 나오기도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선 이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나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데 나프타 안에서 멕시코의 수출량의 80% 이상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트럼프 되고 나서 페소화 급락하고요. 네. 금리 급등을 했었는데요. 딱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했지 않습니까? 네. 19일, 20일을 기점으로 환율이 절상이 돼서 달러당 22페소였던 게 지금 20페소 초반까지 내려와 있고요. 네. 장단기 금리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멕시코에 대해서 그 우려가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되돌림이 뭐 중장기적으로 가서 트럼프 정책이 어떤 현실화되는 거는 사실 모르겠다. 트럼프 이 양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한 달 동안 지켜보니 쉽지 않더라. 이 사람이 얘기해온 것들이 현실화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한 게 왜 많고 벽도 세운다고 지금.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 얼마 전에 항공사 CEO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가장 임팩트 있었던 얘기가 우리 수주 내외 깜짝 놀랄 만한 감세한 발표하겠다. 이게 가장 영향력이 컸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사실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까봐야 아는 건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네. 시점이 지연되고 구체적 안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말은 점점 시장에서 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경세는 하기 힘들다.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보복관세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뭐 지금 우리 신영권 얘기하신 게 정확한 게 그동안 뭐 소위 말하는 이그제큐티브 오더 행정 명령이든 프레지덴셜 메모랜덤이든 간에 뭐 무수하게 내놓았고 그때마다 언론에서 떠들썩하고 시장도 화들짝 놀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의지 표명이거든요. 그게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법 같으면 의회를 통해서 바꿔야 되고 당장 반이민만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제동 거니까 뭐 꽝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갖다가 이렇게 대선 캠페인 과정에는 저는 트럼프 일단 스타일이 너무 비슷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싫었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그 사람이 내놓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부분에 조금 이렇게 기대와 호감이 생겼어요. 그러다 지금 다시 약간 실망스러워지는 거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어떤 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이렇게 조악해. 그러니까 대충 벌써 상대 내지는 설득해야 되고 끌고 가야 될 세력들은 다 들었거든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저 양반이 지금까지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내지는 하나로 묶는 걸 갖다 가르겠다는 쪽이네. 그리고 세금을 때리겠다는 얘기네. 미국 우선이네. 다 알아들었는데 이민 무슬림에 대해서 적대적이네.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장관들 인준 딱딱 대고 체제 갖춰서 앞으로 4년인데 하나씩 준비돼서 꼼짝 못하게 탁탁 내놔야 되는데 이거는 뭐 대도 않게 행정명령이라고 그걸 갖다 하루에 2개씩 3개씩 던져버리니까 말씀하신 멕시코 시장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래 되는 거지. 네. 자 이제 이쯤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 네. 역시 관심은 금융시장이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100포인트 오르고 다우가 그다음에 옐런이 또 한마디 하면 또 100포인트 오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트럼프가 얘기하면은 뭐 기업 실적 좋아진다고 기업 실적이 쫙 주가 오르고 옐런이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은행 실적 좋아지겠네 또 100포인트 오르고 지금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사실은 저는 그 다우가 저렇게 가는 게 트럼프 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트럼프 랠리가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갈지는 몰라도 시장 속성상 지금은 해먹어야 될 때죠. 왜냐? 이건 새로 또 대통령 돼서 새로운 4년 이론이네. 동안에 뭐 중간에 뭐 별일만 없다면 4년 갈 사람이 이거저것 하겠다는 것이 뭐 경기를 좋게 띄울 만하다는 기대를 가지하고 또 실제 요즘 나오는 지표들이 저도 어제 뭐 CPI나 소매 판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좋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으면은 옛날 같으면 연준이 금리 올릴까 싶어서 약간 쫄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상관없이 가는 지금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 위험 자산이. 어차피 시장은 셀 사이드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모든 재료나 모든 지표, 모든 어떤 그 레토릭을 갖고 다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재료로 삼을 수 있는 업사이드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못 가서 그렇지. 제가 들으니까 역시나 제가 업력이 많이 짧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먹어야 될 시점이라. 아니, 왜냐면 저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본 게 달러와 동력인데 트럼프가 자꾸 말로만 해서 달러 인덱스를 한 104, 105까지 만들었다가 그 약발이 떨어지니까 90 후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립서비스 계속 한 일주일 연속 해주니까 올라간 게 101 정도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 동력은 약화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어찌됐든 뭐 금융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우존스 22,000까지 가요? 현재 그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는 네. 게 그게 지금 저희가 좀 조사를 한번 해보았더니 18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8배 밖에? 왜냐하면 우리는 10배 가기도 힘든데? 거기는 대신에 그게 높으니까요. 그 기업들의 효율성을 네네. 나타내는 그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부르는 이게 되게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적인 이렇게 평균 보면 PBR이 한 3배 정도 되는 나라고 근데 지금 2.8배 정도 PBR이고 네. 또 PER 주가 수익 비율도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18배, 17배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주가 수준만 보면 이게 버블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고요. 더 나가서 아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 수익이라는 게 결국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플레가 날 때 가지고 있는 깔고 앉아 있는 자산의 가치들이 일단 상승할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그동안 그렇게 몇 년간 디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제품 가격 인상 못하던 걸 이제 좀 제품 가격 올리고.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여건들에 접어들면서부터 실제로 지난해 3분기부터 시작해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감익이 2년간 지속됐었는데 네.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만 2년 내내 기업 이익이 망가졌고 그 망가진 주범은 금융기업과 에너지 기업이었어요. 네. 에너지 가격 폭락하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음. 근데 그 둘 다 돌고 최근 들어 있으니까. 좀 돌아서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갈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감세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PER 계산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 이게 그 자본 차익세에 대한 세율 최고 세율이 인하될 것인지 아니면 더 나가서 이제 그 가장 예민한 문제가 자본 차익세 캡탈 게인 텍스니까요. 아니면 뭐 상속세가 될지 또 소득세 최고 소득세율을 전번에 인상해놨던 것들을 다시 되돌리는 건지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주들 부자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어디나 똑같으니까 고소득층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질적인 실효 수익률이 더 올라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럼 다우는 일단 어쨌든 간에 트럼프 랠리건 뭐건 간에 한 22,000까지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다음에 이제 다른 상품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옐런이 금리 인상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달러하고 금값이 약간 조정을 받았다 다시 지금 제자리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옐런도 그 늑대 소년? 양치기 소년. 아니 뭐 어쨌든 옐런도 약발이 안 먹힌다? 이제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저는. 이제 금리를 따박따박 인상할 때마다 네. 좀 시장이 조정도 받고 겁도 먹고 그러면 네. 천천히 그냥 인상해도 되는데 그게 안 먹히는 상황이 오면 충격요법이 나올 수도 있지 50 않냐. BP 그렇지.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걱정하면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여쭤보셔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기업 실적들이 잘 올라가는 가운데 주가가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실적 장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실적 장세 속에서 시장이 쭉 가는 거는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가는 게 그건 경제에 큰 그렇게 또 충격은 없습니다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실물 자산으로 돈이 가는 특히 상품 가격도 금값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게 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산이 자꾸 이렇게 상승 랠리들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경제에 분명히 부담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다만 이제 금값에만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특히 실질금리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2.6%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정책금리 0.75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2%예요. 이러면 금값은 나쁘지 않습니다. 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로라도 마이너스 얼마보다 높니. 달러를 보유한 데 따르는 실질적인 수익이 없잖아요. 마이너스 금리인데 은행 예금 아닙니까? 결국 정책 금리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금에 대한 선호가 지금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옐런이 그렇게 정책 금리를 인상하고 특히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징후가 생길 때는 금값의 조정 가능성들도 부각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채권하시는 양반들은 재미없나요 그러면? 채권제들. 저는 이제 그 국내 채권을 하느냐 해외 채권을 하느냐에 따라 좀 분위기는 다를 것 같은데요. 저 국내 채권은 그렇게 뭐 작년 11월에 큰 충격도 받고 그랬었지만 올해는 우리나라 적어도 상반기에는 한국 국내 채권은 그렇게 크게 다칠 일 없다. 다칠 일은 없지 않나 싶은 게 뭐 투자은행에서 한국 정책금리를 0.5%까지 인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찾아볼 정도로 저희도 놀랐는데 혹시 너머라예요?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무튼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경제를 비관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 네. 시장 금리가 좀 그렇게 급하게 오르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대신 이제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라면 오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신원 연구 미국 네. 미국 국채 금리는 반응을 했죠. 네, 우선은 2.5% 장중에 네. 터치하고 상단 뚫었다가 장 마감할 때 이제 2.496 정도에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어제 네. 일단은 이제 옐런 발언이 좀 영향력이 있었고 그 전날에 역시 채권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죠. 뭐 최근에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재료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상품 가격의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은 채권 시장에서는
옐런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 CPI, 뭐 리테일 이런 부분들이 나름 잘 나오고 있어서 채권 시장에서는 인플레가 아무래도 가장 적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최근에 뭐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네. 2.35에서 2.45 박스권이었는데 최근에 한 2, 3일 정도의 상승폭은 다소 좀 가팔랐다. 옐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여전히 2.5%의 레벨은 좀 견고하지 않나. 네.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달러하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면 트럼프가 계속 구두 개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달러 어디까지 간다고 봐요? 뭐 여전히 약세를 보는 데들도 있고 강세로 간다고 보는 데도 있고 뭐 얘기 왔다 갔다 하던데. 저는 2분기 한 초중반 정도를 고비로 해서 네. 달러가 다시 강세를 가지 않겠냐라고 뭐 저는 약발이 이제 완전히 예, 늑대소년 연으로 끝난다.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이제 처음에는 중국이다, 일본이다 그러다 이제 한국이 또 환율 조작국 지정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나라마다 네. 한 번씩 다 환율 조작국 지정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니까 다 돌았죠. 아무래도 뭐 그 환율을 좀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시장에선 또 정부가 나설 수 있고 또 그런 기대들이 부각되면서 환율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130원대까지 떨어지고 했던 것들이 그런 요인이라고 본다면 네. 일단 보통은 4월에 발표가 되는데 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4월에서 5월 정도로 본다면 환율 조작국 그 지정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는 환율이 급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달러는 좀 제한적인 어떤 약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연준이 이런 인플레 지표와 리테일 판매를 갖고 금리를 무한정 참아주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결국 시장의 흐름이 또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소장님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네. 프랑스는 어떻게 돼요? 프랑스. 네, 프랑스가 잘못되면 지금 그 지중해 라인이 통으로 다 지금 잘못하면 EU 탈퇴 갈 것 같은데 네. 네, 프랑스가 무슨 그 여자분 있잖아요. 예, 마린 르펜. 네. 예. 그거 될 것 같다며요. 이거 오늘 뭐 CNBC에서 뭐 몇 시간 전에 오전에 나왔던 그건데 그 AI 인공지능 네. 뭐 딴 거 아니죠 뭐 빅데이터 이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도 워낙 그 샤이 트럼프가 많았잖아요. 대놓고 내가 트럼프 지지한다고 말은 AI가 못했지만 월갈 이겼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이렇게 트럼프 뭐하지 치는 사람들 네. 지금 해보니까 르펜이 지금까지 모든 어떤 여론조사 내지는 어떤 정치평론이 1차에서는 1등 해도 과반을 못 얻기 때문에 결선 투표 가면은 안 된다 아직은 네, 했는데 네. 지금 그걸 한 거예요. 거기 지금 작년에 트럼프도 맞췄고 지금 대세가 그런 데다가 이 왜 이것도 약간 추세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브렉시트 됐고 트럼프 되었으면 프랑스에서 르펜 되면은 재밌을 것 같잖아요. 재밌죠. 재밌다기보다도 이탈리아도 저기 됐고. 그러니까요. 뭐 국민투표 그래 조금 시장으로 봐서는 평온치 않은 쪽으로 늘 초이스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거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저같이 이제 환부터 보는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쭉 올랐다가 한번 세게 꺾였다가 이러다 보니까 요 안에서 지금 이제 사연 많은 포지션들끼리 뭐 와리가리 하면서 좀 이렇게 방향을 잘 못 잡는데 그쯤 가면은 뭐 잔잔한 것들은 다 정리되고 이제 또 몸도 근질근질해지고 해서 그때 이제 그걸 해서 달러 강이든 약이든 방향을 잡아줄 거라고 봅니다. 뭐 달러 문제는 떠나서 만약에 예. 프랑스가 된다면은 그렇게 되면 된다면은 그 트럼프의 승리죠. 네, 근데 EU가 뭐 탈퇴한다, 뭐 이런 뭐 이제 EU가 깨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유로가 약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상식적인 추론인데 죄송합니다. 너무 상식적인 추론을 했는 모양이죠. 지금. 네, 상식적인 추론인데 네. 어쨌거나 그때 뭐 테레사 메이 총리 그 손잡아 줘가면서 잘한다고 그래 부추기고 하는 게 어쨌거나 자꾸 갈갈이 찢어놓고 싶은가 봐요. 지금 세계 최강국 대통령으로 뽑히셨으나 그다지 힘은 없어 보이고 좀 위태로워 보이는 분이지만 자꾸 그래 EU 탈퇴해 너도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이만하던 거에 안에다 자꾸 이제 새로 국경에다 끊고 뭐 그런 식으로 갈 것 별로 같아요. 좋은 방법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한 20-30년 동안 아니면 길게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에 대한 완전 다 흐트러버리는 다 거죠. 흩어버리는 것이죠.
네, 하여튼 뭐 이 정도 하고 우리 저기 홍 팀장님. 네. 다음 주에 우리가 뭐 좀 눈여겨봐야 될 지표 같은-거나 무슨 뭐 발표되는 자료나 이런 게 있나요? 일단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FOMC 회의록 네. 발표가 있는데 네. 1월 FOMC에서 워낙 별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네.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또 하나 관심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건 매월 말 되면 이제 또 미국 건설 관련 지표들이 나오는데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들이 있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건설 관련 지표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1월 말이 되면 PC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네. 디플레이터 발표도 머지않았기 때문에 이런 물가 지표들에 대해서 건설 지표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집중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